예,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이번에는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도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요. 예, 많이 놀라셨죠? 아, 그러면 저 고등학교 때 그때 비상계엄 선포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예.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대통령하고 있었던 분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선 뭐 고등학생이니까 좀 충격적이고, 중간에 이제 그 비상계엄 학대가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그 네. 중간에 12.12 쿠데타가 있고, 그렇죠. 그때 정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영화보다 훨씬 살벌하고 무서웠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 성숙하고 나선 다시 없을 일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밤에 난데없이 비상계엄이다, 실제 상황이다 하니까 이거는 꿈인가 생신가 그 싶죠. 민주당에서 뭐 김민석 최고가 이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주변에서 얘기 나올 때 음, 제가 그게 아니 망상 아니냐, 망상. 그러셨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시대에. 그리고 또 하면 음, 그 국회가 음.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다. 혹여 가능하다면 합법적 비상계엄은 안 될 거고 불법적 침입 쿠데타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럼 뭐 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SNS 시대에 이게 지금 영상을 다 찍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동의하겠으면 한국의 투자자들이, 옛날에는 한국이 작은 경제 규모였으니까 가능하지만 언론 누가 동의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다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그렇게까지 야당에 대해서 또 김민석 측이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건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해야 되는 그 상황.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까지 쭉 해온 걸로 보면 이게 정상적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딴 건 몰라도 안보 라인 쪽에서 예. 이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자기 본인이 건의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뭐 선포나 해제나 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거쳤다고 지금 발표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건지, 그러면 그 많은 국무위원들 중에 이거 결사반대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앞으로 한국 정치 상황에서 어떤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 안에 다 넣고 극단적 상황까지도 네. 아까 좀 전에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또다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2차 계엄. 그런 것까지도 뭐 제가 이제 우선 정치 분석가로서 전혀 예상을 못 했으니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뉴노멀의 노멀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일이 자꾸 정치권에서 벌어진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밤사이에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구명시장 출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이야? 한국이 저렇게 후진국이었어? 군인들이 국회에 막 난입하는, 창문 깨고 난입하는 그런 나라였어? 지금 이런 평가가 쏟아지는 이 상황을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계엄 선포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인터뷰하는 분들 네 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치 분석이 뛰어난 분들인데, 한동훈 대표도 예.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러니 뭐 전들 뭐 이해하겠습니까? 한 가지 이제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왜 했을까? 그거를 보면 국회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이게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해제를 하는 거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동영상으로 다 찍는데 예. 거기 군인을 1,000명을 투입하면 시민들 10만 명이 올 텐데 그 막을 수도 없는 일을 이게 왜 했을까? 그러면 또 그리고 그 계엄 선포 이유도 또 포고령도 보면 이건 뭐 포고령에는요, 계엄사령관이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말까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포교령에는 총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마지막 5번째 항목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살벌해요. 아니 저게
처벌도 아니고 처단입니까? 처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보라인의 지금 저 계엄사령관 명인 것 같은데 네. 저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탄핵 저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중구난방이에요. 예산안도 뭐 또 뭐 감사원장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들, 네. 네. 그다음에 뭐 반국가 세력 뭐 이렇게 들쭉날쭉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모든 권위 네. 그다음에 그 지위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국민들이 제가 그동안에는 탄핵이 힘든 이유는 예. 민심이 거기다 힘을 쏟지 않을 거다, 실어주지 않을 거다. 실제로 중도층 민심은 지금 장애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지 그건 않았어요. 민주당도 인정했던 거죠. 그 장애 집회가 그래서 젖은 장작 같다 우리가 이런 말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계엄 선포해가지고 불 붙여준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불 붙여줬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남은 숙제는 그 지지율이 뭐 폭락할 건데 그건 자명한 일인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울 텐데 그럼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됐는데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이자 어떻게 보면 세계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숙제가 지금 우리한테 던져졌습니다. 예, 좀 큰 숙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치권에서 다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박 대표님 그러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는 기대한 효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걸 선포해 버린 걸까요? 그러니까 그 최악의 시나리오와 뭐 그나마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중간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일단 합리적인 예. 그거는 야당이 계속 그 뭐 감사원장도 검사도 다 탄핵을 하고 예. 예산도 다 깎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근데 이걸 정상적으로 돌릴 방법이 없다. 거기다 이제 여당 내에서도 뭐 특검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특검 표결이 연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보니 뭐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이슈는 계속 불거져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이걸 충격적으로 던지려면 그 뭐 충격파를 좀 던져서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이렇게 그 헌법에 부여된 그 권한을 다 이용해서 국정을 그 마비시키면 대통령도 헌법에 부여된 그 절차에 따라 이 충격요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뭐 정적으로 테이블로 야당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할 수 있는 가장 그 그나마 합리적인 그나마 합리적으로 거다.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된다. 예, 그 다음은 이제 그 계엄 선포안에 나왔던 그 반국가 세력 뭐 예. 등등등등 예. 그런 것들이 뭐가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깊이 진행된 게 있었나 그래서 뭐 야당도 탄핵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와 연결된 거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그나마.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게 그 합법적 비상계엄은 그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종의 불법적 그건 이제 친위 쿠데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예, 예. 거죠. 예. 그게 이제 79년 12.12 같은 건데 그렇죠. 뭐 그건 폭력적으로 하는 거 그때만 해도 한국이 그 언론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맞아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그리고 뭐 거기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으로 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개머리판으로 뭐 국회의원들을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난리가 날 거 난리 아닙니까? 나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그 건데 이걸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정말 안 되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묻기를 특검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얘기해서 그러면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정적 자살이다. 자살골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전 자살이라 그랬어요. 자살이라 근데 그러셨어요? 김현정 앵커가 자살골이라는데 제가 수정하지 않은 건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예. 자살골은 만회할 수 있지만 자살은 만회할 수 없죠라는 걸 속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반박을 안 한 건 수정 안 고친 건 요즘은 자살이라는 말이 잘 못 쓰는 용어인데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정적 자살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골 아니고 자살이다. 자살골은 만회할 수 있지만 자살은 만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끝났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거가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로 지금 남겨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정치권이 대통령이 지금 극단적으로 비상경까지 선포한 분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여야가 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된다. 그런 합의가 있으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뭐 지금 뭐 최상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특검이든 이런 것들은 뭐 탄핵 빌드업이라 그랬는데 뭐 그거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그 요건 예.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위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위헌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하야를 해라 탄핵으로 가자 뭐 최선의 경우가 임기 단축 개헌일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여당 지지층들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것 같다라는데 공감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에 미칠 파장 좀 하나하나 떼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계엄 선포된 직후에 정치권 이제 뭐 전방위로 취재를 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까 짧은 인터뷰 여러분들께 직접 전해드렸는데 첫 반응이 첫 번째로 온 문자가 목숨 걸고 맞겠습니다. 딱 오더라고요. 목숨 걸고 맞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는 저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아까 다 들려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막 군인들이 들어오는 와중에 저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군인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누가 어떻게 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사실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결연하게 맞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남긴 상태인데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의원총회가 막 열리고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게 한동훈 대표가 예. 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 입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탄핵을 하면 민주당의 고민은 이걸 통과시켜도 지금 헌재가 6명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원래 7명 정족수가 있어야지 개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아마 이게 이 문제 민주당이 2명하고 국민의힘 1명은 합의는 됐지만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도 6명에서 그 심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터는 것 같아요. 헌재 자체가.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탄핵은 6명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과연 가능할 거냐라는 판단을 민주당은 좀 해볼 것 같고요. 탄핵은 뭐 일단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200석 이상으로 의결되면 최장 6개월. 근데 대통령 거리를 길게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짧게 하겠죠. 예. 지난번에 장관들은 뭐 6개월씩 했는데. 국회는 일단 국회에선 통과될 걸로 보세요. 200석?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네. 2달 안에 선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럼 이 상황에서 정적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예,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 전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탈당 요구나 이런 요구는 하겠지만 오늘 의총을 해도 탄핵에 제가 그때도 말하지만 특검이나 탄핵에 찬성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논리적으로는 예. 위법위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대통령 탄핵은 헌법 위반인 경우에는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민주당은 이제 상당히 좀 고무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탄핵 집회, 장외 집회에 불이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빌미를 확 준 셈이거든요.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위증교사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나 선거법에서 굉장히 세게 받았고 네. 이게 내년에 이제 다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혼 법률 제정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김민석 최고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지난번에 총선 때는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3년은 너무 길다. 이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는데도 역풍이 안 불고 그걸 내걸고 선거를 했어요. 탄핵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민석 최고가 6개월 안에 승부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난주 장외 집회에서도 그런 했어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응해 준 꼴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당장은 뭐 탄핵도 뭐 아니고 하야 요구겠죠. 하야. 예. 내려와라. 일단 이번 주까지 하야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하겠다. 예, 그건 또 지금 이 시간부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예. 하야 요구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야를 안 하면 탄핵안을 올리겠죠.
탄핵안이 통과될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의 도장을 찍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는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 사실은 분위기, 밤사이 분위기로 봐서는 그 뭐 200석 채우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또 이게 따지고 그거는 보면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탄핵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탄핵을 해놓은 다음에 직무정지 시킨 다음에 네. 헌재가 돌려보내는 시간을 벌자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면 이해관계가 다 어쨌든 이 막는 과정에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 이걸 막아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도 진두지휘하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친한계 의원들을 데려가서 막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걸 막은 거에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실리기는 할 텐데 분명하게. 그러나 이제 셈법은 이제 복잡하겠죠.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만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 대통령 탄핵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제가 뭐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만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하는 또 그리고 뭐 경찰로 치안이 유지되지 않을 때 네. 하는 그 비상경험 요건에 맞느냐. 그리고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알려지기는 돼 있지만 진짜 열렸느냐. 열렸느냐. 제대로. 예,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단들을 어느 정도 전제한다면 탄핵을 야당은 밀어붙이고 네. 그럴 거는 같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 또다시 8명이 키를 주게 되는 거네요. 6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6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 헌재가 200석. 예. 8명. 제가 말씀드린 건 국회 이제 통과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헌재 말고 그렇죠. 국회 통과 과정에서 또 이제 8명으로 200석을 채우느냐 마느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이 될 텐데 분위기로 봐서 뭐 금방 될 것 같지만 계산식이 복잡할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이 복잡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네.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대한민국의 그 국격이 떨어진 이 상황 앞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본 방송은 일단 여기서 줄이고 오늘은 유튜브 댓글쇼로 좀 더 길게 이어가겠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오늘 유튜브로 이어갈 텐데요. 박성민 대표와 함께 조금만 더 앞으로의 정치판 분석을 해보고 나서 미리 예고드립니다. 오늘 특집 정꿀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화요일에 방송하는 정치 댓글쇼 정꿀쇼를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9시 반부터 특집 정꿀쇼가 또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 대표님, 본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넘어왔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대표 이거 문제 있는 계엄이다. 위헌 위법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탄핵에 찬성하느냐 마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다. 셈법이. 혹은 한 대표는 찬성한다 치더라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겠는가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럼 홀가분한가? 거기는 또 계산할 것이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요. 예, 제가 오늘 같은 상황에서 무장 군인이 국회로 난입을 해서 창문을 깨고 그런 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후진 정치할 때 독재할 때나 봤던 건데 그게 2024년에 가능하다는 건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정말 저는 충격적입니다.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제가 뭐 나머지 정치공학을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니까 욕을 먹더라도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대통령과 계속 충돌을 했고 특검 국면에서 특검 표결도 뒤로 미루고 그리고 당 게시판 문제로도 굉장히 몰렸었는데 이 문제를 신속하게 터졌을 때 이건 맞겠다, 잘못된 거다, 그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만장일치로 그 현장에서 하는데 힘을 보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확실히 지도자로서 그 이미지는 굳혔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특검 찬성이 그 국민적 여론은 매우 높지만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그 선택을 하는 순간 확실히 보수 내에서는 보수를 분열시키고 배신자다. 자, 그러면 그걸 상쇄할 만큼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뭔가 정치인으로서 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정적 자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그 상황이 달라진 건 없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계엄을 국민들이 겪고 지난 밤에 음. 중도의 마음이 상당히 저는 흔들렸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걸 다 긁어 모아도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하고 이게 다 와도 지난번에 0.73인데 예. 그런 면에서 정적 계산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건 계산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상황은 더 유지되면 안 된다. 이런 결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속으로는 그 셈법도 안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동훈 대표 딜레마인 것 같고요.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은 지금 그 일단 가장 큰 지금 정적인 그 승리자고 네. 일단 계엄을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예상을 계속했고 그대로 여기 벌어졌고 계엄이 벌어질 거라는 예, 예상. 그걸 막았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법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게 다 먹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예견한 대로 김민석 최고가 예견한 대로 선거법 판정이 나오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 이게 이제 다 시나리오대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얻을 걸 다 얻은 겁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이겁니다. 어젯밤에 그 공포스러운 충격적 장면을 우리 국민들은 다 봤어요. 예. 자, 그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국회가 이걸 해제시킬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야당이 해제할 수 있는데 거꾸로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민주당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탄핵도 하고 뭐 부처도 없애고 예산안도 깎듯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건 해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힘을 몰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국민한테 들까봐 그건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은 생각해야 만일에 된다. 이제 그 국민의힘은 나중에 그 얘기도 하겠죠. 이게 견제 장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뭐 지금 당장은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 얘기는 제가 거듭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네네. 때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저 너무 많은 의석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다. 약간 그런 그 얘기 걸림돌이 하셨죠.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지금 따질 계제는 아니니까 일단 이번 주에 대통령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자, 그거 이제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한번. 이제 전체적인 판은 읽어주신 것 같아요. 인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에 뭐가 있는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요거 한번 보고요. 한동훈 대표 앞에는 뭐가 있는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표 앞에는 또 조국 대표 앞에는 뭐가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좀 인물별로 좀 정말 어려운 숙제를 던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좀 어려운 숙제 같긴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이후에 총선 때 그 민주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고 노골적으로 탄핵을 얘기했는데도 역풍이 안 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끝나고 나서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여야가 대치하는 비토크라시, 두 번째는 정책 타협, 세 번째는 탄핵, 네 번째는 임기 단축 개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은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어요. 그리고 정책 타협도 민주당이 지금 대표가 지금 계속 그 사법민주주의에 몰린 상태에서 어려워서 비토크라시를 계속 갈 거라고 지금 전 봤는데 어저께 그 이후에 비토크라시 상태 지금 같은 게 그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제일 낮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채우기가 어렵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 1%라도 그게 하야 방식인지 탄핵 방식인지 임기 단축 개헌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당은 일단 탄핵을 요구할 거고요. 이건 너무 지금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특히 안보에서 지금 안보 라인들이 움직여서 한 거니까 저거는 안 되겠다. 근데 대통령이 만일에 즉각적으로 지금 국방부 장관 해임하고 뭐 그 대통령실부터 젓는다. 내가 총사퇴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죄송하다라고 하고 뭐 한다면 뭐 모를까.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자진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은 국회에 처분만 발해야 되는 상황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 되고 주도권을 지금 대통령은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니 이러다가 또 2차 계엄 선포하는 건 아닌가? 이 얘기도 앞에서 그 얘기는 아까 정치인들이 뭐 다른 의원들끼리 나눴다는데 제가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든 다 있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저는 이게 가능하냐 망상이다. 친일 쿠데타가 가능하냐. 미국이 동의하겠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 이만해졌는데 여기 지금 세계 경제 얽힌 게 얼마인데 세계 어느 기업이나 어느 정부가 이걸 동의하겠냐.
하는데 그리고 벌어졌잖아요. 언론도 그럼 동의하겠냐. 네. 지난번에 판사가 판결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서 이게 민주주의고 또 민주주의 약점이기도 하다. 이게 대통령제고 대통령의 약점이기도 하죠. 그 견제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민주화에 어느 정도 공고화된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뭐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막 그러기는 해도 예. 군인을 동원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상상도 눈으로 못- 봤어요 저희가 어저께. 그러니까요. 무장 군인들이 들어왔고 그 군인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아, 느끼고 잠깐 들어왔겠. 화면 좀 보고 가면 안 돼요? 소리 있는 화면으로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에 난입하는 그 군인들 장면을 뭐 다들 카메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촬영이 됐습니다. 보고 오시죠. 창문을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부대라고 하죠. 무장했습니다. YTN 에너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저 지금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보좌관이 소화기. 보좌관들이 막으려고. 제가 어릴 때 저 장면을 이제 그 비상경도 보고 네. 군인들이 이제 그 쿠데타 일으켜서 네. 쫙 공수부대가 그냥 그때 제가 경북공 소풍을 갔는데 고등학교 때 음. 거기 그냥 음. 1m 간격으로 쫙 그때 이제 광주가 있고 막 네, 그랬다니까 네, 네, 이제 네. 글을 살벌한 걸 봤는데 저걸 딱 보니까 옛날 그 칼마르크스가 쓴 그 글이 하나 있어요. 논문인데 루이 보나파르테의 브리메르 18일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해결에는 어디선가 역사가 반복된다고 썼는데 네. 아 그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썼어야 된다. 음. 역사는 반복된다. 음.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하하. 근데 저거 어저께 제가 영상을 보는데 네. 뭐 개헌군이 와갖고 뭐 막는 것도 아니고 문 다 열리고 네. 로텐도어를 비치는데 뭐 사람들이 들락날락. 그러니까 저거는 갈 수가 없는 가능하지 않은 해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뭐 저기 계엄군이 저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게 비극적이지 않고 희극적으로 보였던 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저 보내고 가서 그 명령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뭐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이나 한미 동맹에게도 최대 리스크가 됐고. 아, 미국에 통보를 안 했대요. 그럼 전 진짜 이거 미 국무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았다. 이거 통보하면 뭐 동의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미국이 우리의 뭐 주군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는 북한과 맞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위협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함께 뭔가 대처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인 미국한테 이걸 알린다는, 그러니까 통보한다는 차원인데 통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전향으로 보냐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나서 네. 국회에다가 완전히 처분을 맡기는 그 상황. 음. 본인 할 수 있는 게 없고. 음흠. 그래서 그때 꺼냈던 카드가 뭐 김병준 총리 얘기를 좀 꺼냈는데 네. 그것도 사실 그때라도 야당이 추천한 총리를 제가 임명하겠다. 네. 그때는 뭐 조건부 하야 얘기도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일정한 정도 네, 시간 지난 다음에 네. 하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 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안 받아들이니까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윤 대통령에게는 처분이 그냥 국회에 있는. 예. 그때랑 비슷하네요. 그러고 저는 보니까. 느낌이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처음에는 조건부하였어요. 처음부터 탄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 아니 탄핵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안 안 왔어요. 예, 특히 심지어 그때는 정치권이 맨 마지막에 뛰어들었죠. 그럼요. 국민들한테서 예, 예. 먼저 이 어떤 여론이, 하야 발언도 있고 막 예. 그래. 아마 그때도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하야 발언을 거의 뭐 정치노로는 처음에 그랬던가요?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탄핵 발언으로 갔죠. 이제 음. 그런 전야를 느끼기 때문에 음.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이나 한미 동맹이나 세계 모두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한동훈 대표 딜레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하셨어요. 거예요. 이 딜레마는 어쨌든 지금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탄핵으로 보내서 물론 이제 탄핵을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재에서 기각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8대0 만장일치 아닙니까? 네. 명백한 근데 그때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제가 헌법학자 아닙니다만
그때는 사실 최순실 사건의 국정농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왜 선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했냐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헌법 위반이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과연 이게 그 계엄 선포할 요건에 맞았느냐. 그다음에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 제대로 열려서 그치. 의결을 했느냐. 지금 열렸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열린 거 맞아라는 의문부호가 계속 찍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계엄의 절차는 대통령이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예, 심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해제할 제대로 때도 한 번- 그렇고. 해제할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걸 했다고 지금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크면 이거는 뭐 탄핵을 안 할 도리가 없고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 이후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정책 자살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내가 이거 유불리 따질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 이유를 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 아니면 지금 내부의 반발이 붙으셔서 탄핵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볼지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은 선택 딜레마다. 그 딜레마죠. 그 말씀이시고 이재명 대표도 아까 뭐 언뜻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근데 민주당은 비교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시나리오가 된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선을 치른다. 네. 그건 김민석 최고의 말에서 네.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얘기한 게 현실이 다 됐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것도 6개월 안에 끌어내리자는 발언이었어요. 참 너무 과하다 이런 평도 많았고 특히 중도층에서는 아예 탄핵 너무 줄줄이 하는 것 아닌가 혹은 예산 삭감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와중이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선포해버리니까 그런 의견들이 그건 그거 지금 비상계엄할 때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합리적으로 자충수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네. 뭐 굉장히 많은 음모론들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음. 그러나 저는 음모론은 뭐 실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윤 대통령 2년 6개월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민주당이 존재 이유도 그렇고 탄핵 비상계엄을 막아낸 논리로도 그렇고 예.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탄핵의 결과는 대통령을 즉각 직무정지시켜야 된다. 8석을 어쨌든 확보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 큰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뭐 발언은 뭐 지난 총선 때부터 가장 이분이 이제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는 분이고 센 분이고 지금도 당장 체포해야 된다라고까지 뭐 그런 뉘앙스 예. 그런 거니까 이게는 뭐 그러나 이제 대법원 판결은 12월 10일 있는데 그거는 이 영향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그 법적인 판단이니까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한번 하여튼 제가 거듭 뭐 정치 분석가로 죄송한 말씀 드리는 건 이 비상계엄 얘기가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 나왔고 현실성이 있다. 이게 충암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그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 망상이다라고까지 제가 한 거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리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야당이 보여줬듯이 그때도 예상한 대로 2시간 반 만에 그냥 해제시켜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론도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우리는 반대다 대표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거 희극같이 끝난 건데 그렇죠. 상황은 희극이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 어떤 판단할지 모르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의 숙제입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비극입니다. 주식시장 오늘 제 시간에 정상 개장했는데요. 지금 문 연 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코스피 코스닥 2% 가까이 하락 중. 와, 이거 얼마나 오늘 빠질라나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빼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 유동성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열자마자 2%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이거죠. 이걸 몰랐냐고요. 계엄을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정말 몰랐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이걸 안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한동안
한덕수 총리도 지금 희한해요.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처음에는 나도 몰랐다라고 나왔다가 아니 그러면 알았다라고 또 나오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면 이 국무회의 의결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안 밟았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 대한민국의 그 장관들이 그거 반대하거나 그 자리에서 다 사퇴를 그 전에 나는 동의 못하니까 예. 그만둔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 왜냐면 계엄이란 건 정말 계엄을 비상계엄을 선포할 어떻게 지금 예를 들면 물론 감사원장 탄핵이고 예. 뭐 검사 탄핵이고 예산안 그 삭감이 좀 심한 건 사실이지만 예. 그게 비상계엄 선포할 일입니까? 제가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한번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계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조 2항에 보면 이제 그대로 읽을게요. 요약하지 않고 그냥 읽을게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시 아니잖아요. 사변도 아니잖아요. 적과 교전 상태에 있어서 막 적과 교전 상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전 상태에 있더라도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이 돼야만 된다는 건데 교전도 아니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이 된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진짜 그때 야당이 주장한 대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네. 보내고 네. 뭐 오래전부터 이걸 좀 그 예비한 거고 예비 모의한 거면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해도 반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미리 이거 준비해. 예, 예. 근데 저는 미리 이걸 계획했다라고 해도 너무 이상한 게 너무 코미디 같은 게 아니 그렇게 계엄이라는 거를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에 남을 어떤 일을 하는데 2시간 반 만에 그냥 그건 이제 요즘 끝나버릴 이런 계엄을 한다? 옛날에는 보안이 좀 됐는데 요즘 보안이 되게 어려운 시대니까 그거 잘 못했을 거고 그러나 이제 포고령이라든가 나머지를 보면 이게 뒤죽박죽이잖아요. 포고령 5개. 예. 예. 그리고 뭐 아까 용어도 그렇고 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일 때 수사한 거에 대해서 검찰 쿠데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 1년 동안 그걸 다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국 정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다음에 세계의 문제가 됐고 이 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우리 모두가 네. 좀 신중하고 진지하게 좀 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예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9시 반부터 오늘 특집 정꿀쇼, 특집 정치대꿀쇼를 제가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특집 정치대꿀쇼는 라디오로도 동시 생중계하겠습니다. 라디오와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하는 특집 정꿀쇼 여러분 준비를 좀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좀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너무 앞으로 닥칠 우리나라의 피해가 크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화가 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네. 이런 방송하면 뭐 양쪽으로부터 제가 욕 먹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저도 이런 판단을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느끼는 감정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은 네.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전문가고 아주 냉정하게 이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죠. 그렇죠. 제가 늘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 라인을 지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저 안보 라인이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냐. 딴 건 몰라도 자기 목숨보다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물론 제가 어제 이제 마음에 하나 좀 남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 질문이 이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줄줄이 탄핵을 하는데 혹시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도 검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뉴스연구소에서 박순봉 기자였던 것 같은데요. 박순봉 기자가 국방장관 탄핵하도 만지작 민주당이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진짜로 국방장관 탄핵도 고려하세요? 왜냐하면 국방장관 탄핵은 이게 이제 안보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박성준 의원이 검토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김용현 장관의 탄핵을 검토한다. 그래서 이게 어제 뉴스였어요. 혹시 이게 김용현 국방장관을 좀 자극했던 건 아닌가? 이게 좀 트리거가 됐었나?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금 이 계엄 선포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통령한테 건의했다고 하고, 심지어 지금 들려오는 취재 내용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건너뛰고 대통령과 논의해서, 물론 국무회의 의결 뭐 심의하고 이럴 때 한덕수 총리가 참여했겠지만 그 전까지 한덕수 총리는 몰랐다. 김용현 국방장관과 대통령 사이의 어떤 긴급 논의에 의해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이 상황이 어떤 그 상황에서 판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판단은 외신들도 다 보도하고 있지만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략적 실수다. 아니 왜 2시간 반 만에 끝났으니까. 그거 다 그렇게 얘기를 물론 뭐 하는데 끝난 게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다 판단을 할 정도로 어이없는 지금 예. 그 오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절차까지 건너뛸 정도의 상황이라면 전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언론에는 했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국무회의를 했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 이거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를 했다고 주장한다예요. 아직 언론인들도 기자들도 정확히는 모르고 했다고 하니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도 과연 이런 거 맞냐 그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심각한, 그거는 사실상 그 쿠데타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절차 안 지켰어요. 절차 안 지킨 거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조 원 증시 안정펀드 언제든 가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 10조 원 정도를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주식 팔지 마시오 이겁니다. 10조 원 증시 안정펀드 언제든 가동할 거다. 또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일정 전면 취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일정 전면 취소 속보 들어왔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를 톱 기사로 쏟아내고 있는데요. 뭐 제목은 주로 이렇습니다. 한미 동맹이 큰 시험에 직면했다. 왜냐하면 지금 통보를 안 한 계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한미 동맹 큰 시험에 직면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속보를 지금 전달해야 되는 제 마음이 굉장히 찹찹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도 12 때도 9사단 뺄 때도 통보 안 하고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맞아요. 9사단인가 24단인가 뭐 뺄 때도 네. 그러니까 24단은 광주 들어간 거고 9사단이 그때 그 움직일 때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그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가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다 속속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에 어제 좀 일찍 잠자리에 드셨던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뭐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살짝 잠이 들었다가 저희 단톡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봤더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정치권 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할 것 없이 전방위로 저희가 쫙 퍼져서 이제 일단 반응 취재부터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인터뷰도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주변까지는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 직통으로 연락이 닿진 않았어요. 오늘 인터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인터뷰는 못 들려드린 거고요. 다만 어제 제 느낌은 진짜 아무도 몰랐구나. 아니 집권 여당 대표도 진짜 몰랐구나. 이게 뭐지 지금 누구와 함께 이걸 논의한 거야?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고, 또 하나 제가 좀 신기했다는 것은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거라면 저희 언론사 그러니까 방송국 들어올 때 뭐가 써 있냐면요. 여기는요. 국가정보시설이에요. 여기 무단 침입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정도로 모든 공중파 방송, CBS는 전파를 이용하는 공중파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아니에요. 또 케이블 방송도 아니에요. 이런 공중파 방송들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시나 계엄이 발생하면, 계엄이 선포되면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와서 뭔가 방송을 하고 방송을 뭐 검열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고 지휘할 수도 있다. 전시나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방송국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한 12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걸렸어요. 12시쯤 도착을 하면서 제 걱정은 방송국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혹은 군인들이 쫙 깔려 있거나 경찰이 깔려 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왔는데 개미 한 마리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송국은 어때요? 이랬더니 다른 데도 다 그렇대요. 그럼 이거는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계엄이 아니란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막 이제 막 여기저기 준비하고 연락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의결. 그래서 이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지만 이걸 무슨 생각으로 계엄 아니 선포를 한 그러니까 거지? 우리가 5.16도 음. KBS부터 예. 장악을 예. 방송국부터 장악을 하고 다 예. 그렇게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11.6 때도 다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 저도 어저께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근데 그 모임에 있는 누가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나는 그 초현실적으로 들리더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 뉴스쇼에 나와야 되니까 네. 그 밤늦게 11시나 이렇게 됐을 때 음. 당연히 이제 이걸로 할 거는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모임을 파고 이제 가면서 연락한 게 제 첫 번째 얘기는 방송이 방송할 수 가능해요? 있겠느냐 가능합니까? 저희도 그 저는 생각 다 당연히 했어요. 예. 비상계엄이면 예. 그 막아요. 저희가 어릴 때 봤으니까 무장군인들이 딱 통제를 하고 네. 그거부터 통제하거든요. 무조건 그거부터죠. 예, 사실은. 그거부터 통제하고 심지어는 예. 뭐 이런 패널들 집으로 다 보내서 그 같은 연금 시키고 통제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쫙 예. 얘기할 그 유언비어나 뭐 이런 거 못하고 언론 다 통제 잡아가죠. 다 다 잡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불리하게 얘기하는 그런 조치인데 네. 그런 조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CBS뿐만 아니라 다른 공중파 방송에도 다 그냥 다 방송했어요. 뭐 유튜브는 뭐 안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뭐 별개입니다만 공중파 방송은 국가 무슨 이름이 있어요. 국가 비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새벽에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PD하고 마지막 통화가 자기들은 새벽에 나가 있을 테니까 방송이 불가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네, 그 네. 저는 그 가능성도 염두에 뒀던 겁니다. 예. 그런 정도로 자. 긴급한 상황이니까 예. 세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스테리가 굉장히 많은 어젯밤에 비상계엄 선포. 박성민 대표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저도 나가서 좀 목 좀 축이고 그동안 들어온 정보를 취합해서 다시 문을 여는 시간은 9시 반입니다. 다시 문을 여는 시간은 7분 뒤인 9시 30분에 정확히 9시 30분에 유튜브와 라디오로 동시 송출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쇼는 라디오까지 동시 송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9시 30분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